저는 올해 58, 평생 짠돌이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억척같이 맞벌이로 살아오다 남편의 기막힌 이중생활을 3년 만에 알아채고 그 인간이 목숨처럼 아끼던 상가 건물을 반토막내어 통쾌하게 쫓아낸 여성입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내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답답했던 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준 그날의 통쾌한 반격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동네에서 10년 넘게 다닌 단골 미용실에 앉아 파마 롤을 말고 대기를 하고 있었죠. 원장님이 약을 바르고 열처리 기계를 머리에 씌워준 뒤 옆자리 손님 커트를 하러 가셨거든요. 저는 거울 앞에 앉아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보내준 손녀 동영상이 떠올랐어요. 돌진한 손녀가 아장아장 걸으며 까르르 웃는 영상이었는데 볼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원장님을 불렀습니다. 원장님, 이리 와봐요. 우리 손녀 좀 보세요. 원장님이 가위를 내려놓고 종종종 달려오셨어요. 둘이 나란히 머리를 맞대고 작은 화면 속 손녀의 모습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이 예쁜 걸 어떡해. 할머니 완전 붕어빵이네. 원장님이 제 어깨를 톡톡 치며 부러워했어요. 영상을 한 번 더 보려고 화면을 넘기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갤러리 폴더가 휙 넘어가더니 남편의 증명사진이 화면 가득 크게 떠올랐어요. 작년에 남편이 운전면허 갱신한다며 찍어온 사진을 제가 저장해뒀던 거였죠. 원장님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하던 손길을 딱 멈췄습니다. 한 박자 늦게 원장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주변 손님들 쪽으로 고개를 슬쩍 돌렸어요. 그러고는 제 귀에 바짝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이 사람 우리 건물주 사장님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건물주요? 무슨 건물주요? 우리 상가 건물주 사장님이요. 이분 사진을 사모님이 왜 가지고 계세요? 원장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원장님. 이 사람 우리 남편이야. 평생 10,000원 한 장 허투루 쓴 적 없는 사람인데 무슨 건물주야. 아니, 사모님. 내가 3년 넘게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 사장님 얼굴을 내가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펄쩍 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강남 외곽 쪽으로 한 20분 가면 4층짜리 상가 있잖아요. 거기 건물주가 이 사장님이에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라 세입자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거울 앞 선반을 붙잡았어요. 파마 롤이 달린 머리가 기계에 걸려 뜨끈뜨끈한 열기가 두피를 누르는데 그 감각조차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지로 삼키며 입을 열었어요. 동명이인이거나 닮은 사람일 거야, 원장님. 우리 남편이 무슨 건물을 사? 원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파마가 끝날 때까지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원장님이 롤을 풀고
머리를 감겨주는 동안 미지근한 물이 두피를 타고 흐르는 감촉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가 싹 빠져 파마약 냄새에 취한 사람 같았어요. 사모님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원장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미용실 문을 나섰어요. 4월의 늦은 오후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자 그제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앞 가로수 옆 벤치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행인들이 지나가고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수백 미터 밖에서 울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돈통이 비었다며 제 월급까지 쥐어짜던 남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쳤어요. 구멍난 양말을 실과 바늘로 꿰매 신으며 새 양말은 사치라고 하던 남편. 마트에서 할인 스티커 안 붙은 반찬은 절대 집어들지 않던 남편. 제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사왔다고 1시간 넘게 잔소리를 하던 남편. 그 남편이 건물주라니요.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은 충동이 손끝까지 달려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이 멈췄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티를 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고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파트 유리창에 부딪혀 주황빛으로 번지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침에 끓여놓고 나갔던 찌개가 냄비째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구나.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불을 켜고 밥을 안 쳤어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회사에서 입던 낡은 점퍼 차림이었고 구겨진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로 왔죠. 밥 됐어? 툭 던지듯 한마디 하고 소파에 털썩 앉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밥상을 차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반찬을 훑어보더니 젓가락으로 멸치볶음을 콕콕 찍으며 입을 열었어요.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야. 반찬 가짓수를 좀 줄여. 이 멸치도 비싸졌을 거 아냐.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깎고 또 깎아서 사온 멸치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터 줄일게. 남편의 젓가락질 하나, 눈동자의 움직임 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이 인간은 정말 티 하나 안 내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저는 이불을 살며시 빠져나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아파트 외벽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새어 들어왔어요. 그 희미한 빛 속에서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 끔찍한 배신감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소파에 앉아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결혼한 건 제가 28이던 해였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사무직이었고 저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죠.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은 참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복 소매가 살짝 달아 있었고 구두도 깔끔하게 닦았지만 오래된 티가 났거든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어요. 돈 쓸 줄 모르는 남자가 바람은 안 피운다고 친정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결혼 초부터 남편은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 2박 3일, 그것도 비수기 할인 민박이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의 유별난 절약 정신을 가족을 위한 책임감이라 믿었습니다. 아이 낳고 기저귀 값이 나가기 시작하면 돈을 아껴둔 게 빛을 발할 거라고 군말 없이 따랐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생활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일을 나가라고 했어요. 아이가 겨우 100일을 넘겼는데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식당 주방으로 복귀하라더라고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친정 엄마 집에 아이를 맡기고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뜨거운 솥 앞에서 국을 저으면서도 젖이 불어올 때마다 화장실에 숨어 짜내야 했어요. 앞치마에 기름 냄새가 배어 아이를 안으면 아이가 고개를 돌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식당 주방일이 끝나면 저녁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갔어요. 삐. 바코드 찍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릴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어요. 명절에는 백화점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구워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도 했고 새벽에는 아파트 단지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번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남편의 통장으로 들어갔어요. 월급날이면 남편이 제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이체하는 걸 직접 확인하곤 했죠. 내가 관리해야 새는 돈이 없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에 딱 정해진 금액만 현금으로 쥐어줬어요. 그 안에서 쌀, 반찬, 아이 분유가, 공과금까지 다 해결해야 했거든요. 월말이 되면 지갑 안에 1,000원짜리 몇 장만 덜렁 남아있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면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입고 다니던 옷이 목 부분이 다 늘어나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그 티셔츠를 보더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10,000원이 뭐 푼 돈이야? 집에 입을 옷이 없어? 목이 다 늘어났잖아. 10,000원짜리인데 그것도 안 돼? 안 돼. 앞으로 옷은 나한테 얘기하고 사. 저는 그날 이후로 옷 한 벌을 사는 것도 남편 눈치를 봐야 했어요. 남편 자신도 절약의 화신이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면 바늘과 실을 가져와 제게 꿰매달라고 했어요. 점퍼 지퍼가 고장 나도 새로 사지 않고 옷수선집에서 지퍼만 갈았죠. 이발은 동네에서 제일 싼 5,000원짜리 노인 이발소를 고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 사람은 진짜 자기한테도 안 쓰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나한테 그런 것도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가끔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적금 얼마나 모였어? 남편은 그 질문만 나오면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노후 대비로 적금 붓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왜 자꾸 돈 얘기야? 내가 날려먹기라도 할 것 같아?
화를 버럭 내면서 대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끼는데 적금 통장이 꽤 두둑하겠지 하고 마음을 놓았어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세월이 물처럼 흘러 어느새 30년이 지났어요. 아들 결혼식 날 남편은 축의금 봉투를 하나하나 뜯으며 금액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제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남편은 봉투 속 수표를 세고 있었던 거죠. 그때도 저는 꼼꼼한 사람이라고 가장의 책임감이라고 넘겼어요. 그런데 최근 1년 사이 남편에게서 전에 없던 수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미용실 원장님의 말을 듣고 난 뒤 그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 맞춰졌어요.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에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횟수가 부쩍 잦아졌거든요. 토요일 새벽 6시 등산복을 차려입고 현관을 나서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북한산 코스 타니까 저녁 때나 올 거야. 밥은? 밖에서 먹고 올게. 밖에서 먹고 온다는 말을 저 구두쇠가 하다니. 그때 쎄한 느낌이 스쳤지만 금방 잊어버렸어요. 돌아온 남편의 등산 점퍼를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은은하고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꽃 같기도 하고 과일 같기도 한 분명 남자 것은 아닌 향수 냄새였어요. 저는 코를 킁킁거리며 점퍼 깃을 가져다 대봤습니다. 확실히 여자 향수였죠. 당시에는 동호회 여성 회원들과 뒤섞여 냄새가 뱅거려니 했어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울 돈이 어디 있겠어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또 한 번은 거실에서 남편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화면에 은행 알림 문자가 떴는데 남편이 번개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어 화면을 가리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뭐야, 무슨 문자야? 하고 물으니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팸이야, 스팸.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사이로 남편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저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징후를 다 무시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울 돈이 없다는 확신. 그 확신이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제게만 없는 척했던 거였어요. 평생을 나를 속이고 통제해온 남편의 철저한 위선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둠 속 거실에서 양손을 꽉 움켜쥐며 저는 남편이 숨겨둔 비밀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미용실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속내를 떠보기로 했어요. 밥상을 차리면서 일부러 가볍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 이름으로 된 적금 있잖아. 내일 모레 만기거든. 남편이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반짝 살아나더라고요. 얼마짜리? 2천만 원. 그거 만기되면 바로 내 통장으로 옮겨. 요즘 대출 이자가 무서워서 생활비 통장에 묶어둬야 해. 밥 한 술 뜨지 않은 채 2천만 원이라는 숫자에만 눈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속에서 모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만기되면 바로 옮길게. 남편은 그제야 만족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죠. 다음 날 오전 저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전산 오류가 나서 만기 지급이 일주일 정도 밀린다고 말했어요. 뭐, 은행이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지만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도 황당하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가 직접 가볼까? 아, 됐어. 내가 담당 직원 번호 받아놨으니까 처리되면 바로 옮길게. 남편은 입맛이 씁쓸한 듯 혀를 차며 그 자리를 넘어갔어요. 이 거짓말 하나로 당분간 남편의 독촉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어요. 남편이 거울 앞에서 등산 모자를 눌렀으며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현관에서 등산화 끈을 매며 말했습니다. 오늘 관악산이야. 저녁까지 올 거니까 밥 차려놓지 마.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딸깍 걸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12분. 5분을 더 기다렸어요. 혹시 뭘 두고 갔다며 되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복도에 희미하게 울린 뒤 저는 미리 연락해 둔 열쇠공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오셔도 됩니다. 20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공구 가방을 맨 중년의 열쇠공 아저씨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남편의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라고 해봐야 작은 방에 책상 하나, 책장 하나, 그리고 남편이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던 3단 서랍장이 전부인 방이었죠. 서랍장의 세 번째 칸. 남편은 이 서랍에 자물쇠를 채워두고 열쇠를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녔거든요. 제가 한번 뭐가 들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회사 서류야, 회사 서류. 건드리면 큰일 나. 그 뒤로 한 번도 그 서랍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열쇠공 아저씨가 자물쇠를 들여다보더니 별것 아니라는 듯 도구를 꺼냈어요. 딸깍. 1분도 안 돼서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저는 열쇠공 아저씨에게 비용을 치르고 돌려보낸 뒤 서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끝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당겼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갈색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 펼치는 순간 제 눈앞에 등기권리증이 나타났습니다. 강남 외곽 4층짜리 상가 건물. 소유자 이름 칸에 남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미용실 원장님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봉투 안에는 등기권리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밑으로 반짝이는 검은색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최고 등급 신용카드였죠. 카드 표면에 남편의 이름이 금색 글씨로 양각되어 있었는데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에 난리를 치던 그 인간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카드 밑에는 결제 명세서가 수십 장 고무줄로 묶여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명세서를 읽어 내려가는데 눈앞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5성급 호텔 숙박비 48만 원. 청담동 명품 매장 결제 312만 원. 고급 레스토랑 2인 식사비 27만 원. 또 호텔 스파 이용비 15만 원. 이런 내역이 매달 수백만 원씩 찍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 한 벌 사지 말라고 했던 인간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을 호텔과 명품관에서 뿌리고 다녔던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명세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서랍 안쪽을 더 뒤졌어요. 맨 바닥에 통장 뭉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를 펼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3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유산이 입금된 통장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게 거의 없어. 병원비랑 장례비 치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접대하느라 사흘밤을 꼬박 세우면서도 유산이 얼마인지 한 번도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남편이 말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어요. 그 옆에는 제 월급이 꼬박꼬박 이체되던 남편 명의의 통장도 있었습니다. 두 통장의 내역을 나란히 펼쳐놓고 대조해 봤어요. 상가 건물이 매입된 시기에 맞춰 두 통장에서 같은 날짜에 거액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신탁 계좌로 수억 원이 일제히 이동한 흔적이 선명했어요. 시어머니의 유산과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벌어온 월급, 그 돈으로 건물을 산 거였습니다. 낡은 양말을 꿰매 신기하며 저를 핍박하던 인간이 밖에서는 건물주 행세를 하며 명품 정장을 걸치고 호텔을 드나들었다는 뜻이었어요. 서랍 바닥을 손바닥으로 훑으며 더 남은 게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모서리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 안에 등기권리증, 신용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메모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었어요. 휴대폰 카메라 셔터음이 조용한 서재에서 찰칵찰칵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뛰었습니다. 앞면, 뒷면, 펼친 면, 접힌 면까지 각도를 바꿔가며 꼼꼼하게 촬영했어요. 사진을 모두 찍은 뒤 서류를 원래 순서대로 봉투에 넣고 통장을 가지런히 포개어 서랍 안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열쇠공 아저씨가 자물쇠를 다시 조립할 수 있도록 부품을 남겨둔 덕분에 저는 자물쇠를 원래 상태로 감쪽같이 복원했어요. 서랍을 닫고 한 발짝 물러서서 살펴보니 누가 손뗀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펄펄 끓던 물이 순식간에 얼음이 되는 것처럼 30년간 남편을 향해 품었던 믿음과 애정이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인간이 왜 그랬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아야 할 건 딱 하나, 이 인간이 숨기고 있는 게 이것뿐인지 아닌지였습니다. 서재를 수색한 이틀 뒤, 저는 집에서 가장 먼 지하철역 근처의 심부름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후기를 뒤져서 믿을 만한 곳을 골랐어요. 좁은 사무실에 들어서니 담배 냄새가 벽에 배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투박한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맞은편에 앉은 직원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증명사진과 서재에서 찍어둔 서류 사진을 출력한 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동선을 전부 파악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빠짐없이요. 직원이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착수금 액수를 적은 쪽지를 밀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시장에서 1,000원짜리 파 한 단을 놓고 깎던 제가 그 돈을 단숨에 꺼낸 거였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 일주일이 한 달처럼 길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밥을 차리고 반찬 투정에 고개를 끄덕이고 잠자리에서는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릴 때마다 옆에 누워있는 이 인간이 낮에는 어떤 얼굴을 하고 다니는지 상상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정확히 일주일 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오시죠. 저는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서 다시 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두툼한 갈색 봉투를 건네며 입을 열었어요. 대상자가 매주 2회 이상 방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강남 외곽상가 건물 1층의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그 카페 여사장과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 여사장이요? 네.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대상자와의 접촉 빈도와 행동 패턴으로 보아 내연 관계가 확실합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그 카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직원이 건물 주소를 알려주는 순간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그 상가 건물, 1층 카페, 그 위층에 뭐가 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넘게 다닌 단골 미용실이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월세를 내고 있다던 바로 그 건물 1층에 남편이 상간녀의 카페를 차려준 거였어요. 저는 10년 동안 그 건물을 드나들면서 1층 카페 앞을 수백 번은 지나쳤을 겁니다. 유리문 너머로 커피 향이 풍겨올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갔죠. 그 안에서 제 남편이 내연녀와 마주 앉아 웃고 있었다니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봉투를 찢듯 열었습니다. 사진이 쏟아져 나왔어요. 첫 번째 사진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등산복이 아니었어요. 감색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묵직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한테 구멍난 양말을 꿰매달라던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이라고 했지만 화장을 곱게 한 얼굴은 더 어려 보였죠.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서 두 사람이 고개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여자의 손등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제 손은 평생 설거지물과 세제에 절어 거칠게 갈라져 있었는데 사진 속 그 여자의 손은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대낮에 카페 앞에 영업 종료 팻말이 걸려 있었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평일 오후 2시라는 시간이 사진 하단에 찍혀 있었죠. 저는 그 시간에 마트 계산대에서 삐삐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사진에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세워진 고급 외제차가 찍혀 있었어요. 번호판 밑에 직원이 메모를 붙여놨는데
차량 명의가 내연녀 이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낀 채 그 차에 올라타는 모습까지 연속으로 촬영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묶음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도심 외곽의 허름한 골목, 간판도 없는 무인 모텔 앞이었어요. 외제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사진, 두 사람이 나란히 내려 모텔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몇 시간 뒤 다정하게 손을 잡고 나오는 사진.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하고 느긋한 웃음이었어요. 사진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심부름센터 직원이 뭔가를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근처에 주차해 둔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사진 봉투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었고 봉투 입구에서 사진 한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명품 정장을 입은 남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번 월급과 시어머니가 남기신 유산,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1층에 내연녀 카페를 차려주고 명품을 사주고 호텔을 다니고 외제차를 굴리게 해줬던 거였어요. 저한테는 멸치볶음이 비싸다며 반찬을 줄이라고 했던 그 입으로 내연녀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던 겁니다. 제 돈이 상간녀의 명품백이 됐고 제 돈이 상간녀의 외제차가 됐어요. 제 앞에서는 돈이 없다며 윽박지르던 남편이 상간녀 앞에서는 건물주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두 손에 힘을 줬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 단계는 이미 지나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봉투 안에 모든 사진을 한 장씩 꺼내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했어요. 원본은 봉투에 넣어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휴대폰 사진은 제 이메일로 전송해 이중으로 백업했습니다. 시동을 걸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뒤척이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죠. 내 청춘과 피 같은 돈을 저 쓰레기들에게 단 한 푼도 넘겨줄 수 없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머리를 채웠습니다. 건물 매입 시기, 통장 이체 내역, 신용카드 결제 금액, 시어머니 유산 입금일,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며 저는 새벽이 올 때까지 천장을 응시했어요. 다음 날 오전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마트 출근 시간까지 3시간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시내 중심가의 깔끔한 건물 8층이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대고 상담실에 들어서니 안경을 쓴 40대 여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저는 인사도 생략한 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재에서 찍어둔 등기권리증 사진, 신용카드 명세서 사진, 통장 이체 내역 사진, 그리고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불륜 사진 봉투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변호사가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남편이 제 월급과 시어머니 유산으로
건물을 샀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요. 그 건물 1층에 내연녀 카페를 차려줬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어요. 변호사가 통장 내역을 대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금 흐름이 명확하네요. 사모님 월급 이체 내역과 유산 입금 내역이 건물 매입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사모님, 지금 바로 두 가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 남편 소유의 상가 건물을 건드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신청을 법원에 넣어야 해요. 남편이 눈치채고 건물을 팔아버리거나 누구한테 넘기면 끝이니까요. 둘째는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걸 겁니다. 불륜 증거가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입증은 문제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전부 다요. 변호사가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상간녀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 여자도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들어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어요. 그날 오후 마트에 출근해서 계산대에 섰습니다. 삐, 삐, 삐. 바코드 찍는 소리 사이로 오전에 변호사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님이 건네는 카드를 받으며 웃는 얼굴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법원에 접수될 서류의 목록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있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돼지고기를 넉넉히 넣고 두부도 큼직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코를 킁킁거렸어요. 오, 김치찌개? 고기도 넣었네. 응, 마트에서 할인하길래 사왔어. 남편이 기분 좋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찌개를 한술 떠넣더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 맛이야, 이 맛. 저는 맞은편에서 밥을 뜨며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분고분한 아내가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적금 2천만 원이 곧 자기 통장으로 들어올 거라고 믿고 있는 얼굴. 찌개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가압류 신청서 접수 완료했습니다. 이혼 소장도 함께 준비 중이니 서명하러 한번 오셔야 합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던 적금 2천만 원도 처리해야 했어요. 은행에 가서 만기 해지를 하고 전액을 수표로 뽑았습니다. 수표를 손에 쥐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 돈은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남편 손에 들어갔으면 또 내연녀 명품백이 됐겠죠. 저는 수표를 친정엄마 집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뒀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 비밀번호도 전부 바꿨어요. 남편이 혹시라도 제 통장에 손을 뻗지 못하도록 은행에 직접 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추가 인증도 걸어뒀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만기지연 거짓말을 계속 유지했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전산 복구가 좀 더 걸린대. 도대체 뭐하는 은행이야. 남편이 짜증을 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제가 먼저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등산 안 가? 날씨 좋던데. 갈 거야. 토요일에. 그래, 맛있는 도시락 싸줄게.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 스치더니 이내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래, 고마워. 저녁 설거지를 하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등산 도시락을 싸줄게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다니. 거품이 잔뜩 묻은 그릇을 헹구며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숨을 죽여야 했어요. 남편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라도 하면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결정이 나오면 등기부등본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는 티가 안 나니까 평소처럼 지내세요. 평소처럼. 저는 30년간 연기해온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완벽하게 해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명을 마쳤어요.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장까지. 펜을 쥐고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데 손끝이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서류 위에 찍힌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빛나 보이더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가압류 결정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겁니다. 결정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며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파마머리에 수수한 면 점퍼를 입은 50대 후반의 평범한 아줌마. 누가 봐도 마트 계산원이지 남편을 상대로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묶어놓은 여자로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씩 웃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사흘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압류 인용 결정 나왔습니다. 내일이면 등기부등본에 올라갈 거예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어요. 모든 법적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었어요. 남편이 완벽하게 방심하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귀에 폭탄. 기다리던 기회는 남편 스스로 만들어줬어요. 어느 저녁 밥상머리에서 남편이 국을 후루룩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고향 친구들이랑 동남아로 골프 여행 간다. 보름 정도. 숟가락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보름이나? 돈은 괜찮아? 친구들이 쏜다니까. 내 돈 드는 거 아냐. 뻔한 거짓말이었죠. 고향 친구들 골프 여행이 아니라 내연녀랑 풀빌라 여행이겠거니. 심부름센터 직원이 보여준 사진 속 두 사람의 팔짱 낀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저는 밥알 하나 흘리지 않고 웃었습니다. 잘 됐다. 평소에 고생하는데 푹 쉬다 와. 출국 이틀 전부터 저는 남편의 캐리어를 직접 싸기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남편의 여름 옷을 꺼내 반듯하게 개어 넣었습니다. 속옷은 새로 사다 넣어줬어요. 마트 퇴근길에 남편 치수에 맞는 면 속옷 3벌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는데 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인간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손이 정성스러워지더라고요. 출국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화장실에서 풍기는 면도 크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현관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여보, 짐 다 쌌어. 속옷도 새로 넣어놨으니까 확인해봐. 남편이 캐리어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현관에서 등산화 대신 깨끗한 운동화를 신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오고 푹 쉬다 와. 여보. 남편이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제가 현관 앞까지 배웅을 하니까 의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잘 있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공항 리무진 버스가 서 있었고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버스에 올라타고 문이 닫히고 버스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버스의 꽁무니가 단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오시면 됩니다. 1시간 뒤 이삿짐 센터 트럭 한 대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작업복을 입은 직원 4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직원들을 맞았어요. 저쪽 안방 장롱 안에 제 옷들, 거실 텔레비전, 세탁기, 제가 사온 가전제품 전부 빼주세요. 식탁하고 남편 옷장은 놔두시고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장롱 문이 열리고 옷걸이가 줄줄이 빠져나오는 소리, 가전제품 포장하는 뽁뽁이 터지는 소리, 무거운 짐을 나르며 쿵쿵 울리는 발소리. 30년간 이 집에서 쌓아온 제 흔적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어요. 안방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를 떼어내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아들 손을 잡고 교문 앞에서 웃고 있었고 남편은 뒤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죠. 그때는 이 사람도 나름 가장이라고 아이를 위해 아끼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박스에 넣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단 3시간 만에 집안이 반쪽짜리가 됐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있던 자리에 먼지 자국만 네모나게 남았고 안방 장롱은 한쪽 문이 열린 채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의 낡은 점퍼와 구멍난 양말들만 외롭게 걸려 있었죠. 부엌에는 밥솥과 냄비 2개만 놔뒀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난 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은 식탁 앞에 섰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 한 부, 상가 건물 가압류 통지서 사본 한 부, 그리고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사진 중 가장 선명한 것 3장. 남편이 내연녀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외제차에 올라타는 사진, 무인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저는 서류와 사진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았어요. 이혼 소장을 맨 위에, 가압류 통지서를 그 옆에, 사진 3장을 부채꼴로 벌려두었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식탁을 바라봤어요. 텅 빈 집, 덩그러니 놓인 식탁, 그 위에 펼쳐진 서류와 사진.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이 광경을 마주하는 장면을 상상하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새로 구해둔 임시 거처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30년간 살았던 아파트의 층수 버튼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갔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임시 거처의 작은 원룸에서 저는 난생 처음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고 반찬 투정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컵라면에 달걀을 하나 깨 넣어 먹는 저녁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하늘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죠. 보름째 되는 날 저녁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화면에 남편 이름이 뜨고 끊기고 다시 뜨고 또 끊기고 1분 사이에 12통이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남편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귀국한 남편이 텅 빈 집에 들어서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현관불을 켜고 거실에 들어서고 텔레비전이 사라진 벽을 보고 안방 장롱이 비어 있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서류와 사진을 발견하는 순간 그 표정이 어떨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소문을 했겠죠. 아들한테 전화했을 거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제가 어디 있는지 뒤졌을 겁니다. 이틀 뒤 임시 거처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카메라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나 있었어요. 보름간 동남아에서 까맣게 탄 피부 위로 핏기가 싹 빠져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문이 열리자마자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좁은 현관에 울렸어요. 한 번만 봐줘. 딱 한 번의 실수야. 제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두 손이 제 발목을 잡으려 뻗어왔어요.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번의 실수? 저는 웃었어요. 차갑고 또렷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10년 넘게 다닌 미용실 바로 아래층 카페 사장이랑 보름 동안 동남아 풀빌라는 좋았어?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질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는 가방에서 가압류 통지서 사본을 꺼내 남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내 돈으로 산 건물에서 당장 손떼. 종이가 남편의 코앞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소용없어. 이미 묶어놨거든. 남편이 통지서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갔어요. 글자를 읽는 눈동자가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리더라고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가며 종이를 구기고 있었습니다. 건물주 사모님 대접은 딴 년한테 실컷 받더니 왜 땡전 한 푼 없는 나한테 와서 빌어?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린 채 현관 신발장에 등을 기대는데 등산화 한 짝이 옆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법원에서 보자.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같은 시각 상가 1층 카페에는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배달했습니다. 변호사가 타이밍을 맞춰 발송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었어요. 카페 카운터에서 봉투를 받아든 내연녀가 안의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을 카페 직원들이 모두 지켜봤다고 나중에 원장님이 전해줬습니다. 내연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봉투를 구기던 모습까지요. 미용실 원장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가 세입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1층 카페 사장이 우리 건물주 남편이랑 바람났다가 본부인한테 걸렸대.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상가 세입자들 사이에서, 주변 가게들 사이에서,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카페 앞을 지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겼고 단골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망신살이 뻗친 내연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이 말하더라고요. 카페 안에서 내연녀가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는 소리가 미용실까지 올라왔다고. 당신이 다 수습한다며? 이게 수습이야? 나 장사 어떻게 하라고. 두 사람의 얄팍한 관계는 소장 한 장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남편은 건물을 살리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고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건물 매입 자금이 자기가 벌어서 모은 돈이라고 주장했죠. 통장 내역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월급이 이체된 날짜와 금액, 시어머니 유산이 입금된 날짜와 금액, 그 돈이 부동산 계좌로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이 칼같이 일치했거든요. 법정 공방이 이어졌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온갖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제 변호사가 통장 내역을 한 장씩 넘기며 조목조목 따지자 판사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불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날 남편은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이혼을 판결했어요. 재산 분할 비율도 제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위자료까지 합치면 남편이 감당해야 할 금액은 어마어마했죠. 현금이 없던 남편은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상가 건물을 급하게 내놓아야 했습니다. 금매로 나온 건물은 죗값을 받지 못했어요. 남편이 건물주 행세를 하며 깐깐하게 굴었던 세입자들은 누구 하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고 원장님이 말해줬습니다. 건물을 팔아 제 몫을 떼어주고 세금과 빚을 정리한 뒤 남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내연녀는 돈줄이 끊기자 전화번호를 바꾸고 카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은 건 텅 빈 가게와 밀린 월세,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60대 남자 하나뿐이었죠. 모든 것을 잃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왔어요. 임시 거처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 밑에 거뭇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다시 한 번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나온 거 알지?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오면 경찰 부를 거야. 남편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으리으리한 건물주 행세를 하던 남편은 보증금 없는 월세 고시원 방으로 들어갔다고 아들이 전해줬어요.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더라고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얘기를 꺼냈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일은 내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한테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내연녀의 카페는 문을 닫은 지 한 달 만에 간판이 떼어졌습니다. 원장님이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사모님, 1층 카페에 있던 자리 완전히 비었어. 야반도주했는지 집기도 다 두고 갔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시원하지도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하는 담담한 마무리였어요. 재산 분할로 되찾은 돈을 정리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변호사 비용, 심부름 센터 비용, 임시거처 월세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통장에 넣고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제가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 시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에서 제 몫으로 인정받은 돈, 누구한테 빼앗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닌 처음부터 제 것이었던 돈이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보여줬는데 시내 아파트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조용한 곳이었거든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반찬 가짓수에 잔소리 듣지 않고 아침에 눈 떠서 커피 한 잔 들고 마당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전원주택을 하나 찾았어요. 빨간 지붕의 하얀 벽 앞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나무 마루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더라고요.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마루 위에 네모난 빛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 위에 서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낮은 산등성이 아래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요. 여기로 할게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간 날 저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집은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친정에서 살았고 결혼 후에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이 빨간 지붕 아래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제 공간이었어요. 이사한 첫날 아침 눈을 뜨니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새소리에 눈을 뜬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부엌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머그잔을 들고 앞마당으로 나가 감나무 아래 놓아둔 나무 의자에 앉았어요.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커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며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마트 계산원 일은 그만뒀어요. 대신 마을 입구의 작은 식당에서 주 3일 점심 장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요. 식당 사장님이 제 된장찌개 솜씨를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아주머니, 이 마시면 단골줄 서겠는데. 저는 웃으며 국자를 저었습니다. 이 손으로 30년간 남 좋은 일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엊그제는 오랜만에 동네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달려오셨어요. 사모님, 아니 이제 사모님이 아니지.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잘 먹고 잘 자니까 그런가 봐. 원장님이 제 머리를 만지며 파마가 풀렸다고 호들갑을 떨었죠. 파마를 새로 말고 나서 원장님을 데리고 근처 한정식집에 갔어요. 제가 밥을 사겠다고 했더니 원장님이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억지로 안 쳤습니다. 원장님이 그날 귀띔 안 해줬으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이건 밥 한 끼로도 모자라. 원장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씩씩하게 해내실 줄 몰랐어. 나는 괜히 말했나 싶어서 며칠 밤을 못 잤다고. 아니야, 원장님 덕분이야. 진심으로. 상이 차려지고 원장님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갈비찜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고 원장님은 연신 맛있다며 밥을 퍼담았어요. 저도 따라서 한 숟갈 크게 떴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반찬 가짓수 걱정하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 먹는 밥상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원장님이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파마는 내가 공짜로 해줄 테니까 자주 와. 그건 안 되지. 장사하는 사람한테 공짜를 바라면 안 돼. 에이, 사모님은. 둘이 길을 걸으며 까르르 웃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빨간 지붕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텅 빈 집이 아니라 제 것으로 가득 찬 집이었어요. 제가 고른 커튼, 제가 산 그릇, 제가 심은 화분. 이 안에 남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5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제 발로 선택한 삶이 여기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때문에 속을 끓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내 삶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